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아산 용화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나는 평소처럼 동네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 수업은 늘 그렇듯 지루했지만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웃으며 나오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밤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그런데 집안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가 TV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나 역시 가방을 벗은 채 누나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누나는 보통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편이긴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오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학원에서 늦었겠거니 혹은 친구들이랑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7시가 지나도 8시가 다 되어가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고 나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는 누나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경찰 아저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도 못 쉴 만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다가갔고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드리러 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놀라 묻자 경찰 아저씨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어떤 노인이 갑자기 누나에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여성으로 흰 옷을 입고 머리가 산발이었고 손엔 낡은 천 조각 같은 것을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누나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도망도 못 치고 그대로 울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시민이 상황을 보고 신고했고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 아저씨가 그 노인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그 근처에서 비슷한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나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게 작은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누나가 저렇게까지 우는 걸 그날 처음 봤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비슷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아산의 용화초등학교였습니다. 교문을 나서면 바로 앞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고 그곳이 누나가 겪은 장소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나가 겪은 할머니를 다른 아이들도 봤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어떤 선생님은 그 노인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학교에도 다녀갔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교장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고도 했고 어떤 6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 노인 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할머니가 지금도 학교 옥상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순간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진짜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은 4층이었습니다. 옥상 문은 계단 하나만 더 오르면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괜히 쳐다보게 됐습니다. 나는 말은 안 했지만 매번 옥상 문이 괜히 찢겨 보이고 열려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이 옥상에 올라가는 일이 생겼고 그 뒤로 옥상 문이 아예 봉인되었습니다. 문짝은 못과 나무판으로 완전히 막혔고 이후부터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옥상에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내 친구 중 장난을 정말 심하게 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둘을 더 데리고 몰래 옥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진짜 봤다.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태권도장을 다니던 다른 친구도 자신이 올라갔을 때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가 아닌 이상한 흰 옷의 형체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느낌이 아주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면 1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진짜냐? 하고 물었더니 어떤 형이 직접 인사했는데 진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물론 그 형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학교가 아직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누나가 그날 울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경찰과 누나, 그리고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 그날 이후 용화초등학교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두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그날 이후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시운전 열차에 탑승한 남자. 이제 이러는 거 지겹지도 않냐? 내 말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너, 여자한테 이런 말 하는 건 심한 거 알지만 가끔 너 정말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무서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러지 좀 마라.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그 끝은 늘 그렇듯 내가 먼저 전화를 끊는 것으로 끝이 났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나는 다소 들뜬 마음에 연애 한번 해보겠다고 분주하게 나섰다. 그리고 그때 운 좋게 얼굴이 반반한 조용하고 청순해 보이는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처음엔 그런 조용한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다. 늘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말도 적고 감정의 기복도 없는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인형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나에게 점점 지루한 존재로 다가왔다. 감정 없는 반응, 무의미한 동해, 그리고 말없는 침묵.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질리게 만들었고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만하자. 더는 너랑은 못 만나겠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나는 내심 안도했다. 이 여자도 결국 나를 쉽게 포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유 없는 전화가 이어졌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도 진짜 화내. 부탁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재밌게 살아나도 그냥 내 길 가고 싶다. 그날도 똑같은 통화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화기 너머로는 잡음 섞인 지하철 소리가 흘러들었다. 어딘가 붐비는 소리, 열차가 들어오는 굉음. 잠시 후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통화는 뚝 끊겼다. 나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책상 앞에 앉아 과제를 하다가 결국 지쳐 소파에 몸을 눕히고 잠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처음엔 이제서야 포기했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 학교에서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우연히 학부 사무실에 들르게 된 날 조교 선생님이 말했다. 그 학생 부모님이 통화로 말씀하셨는데 그 여학생 앞으로 학교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다. 며칠 후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죽었다. 장소는 1호선 지하철. 플랫폼에서 몸을 던졌다고 했다. 정확히는 내가 매일 퇴근할 때 이용하는 바로 그 플랫폼이었다. 그날 밤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려보면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지하철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정신이 혼미했다.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녀의 부모님께 사과하러 찾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수십 번 다짐했지만 결국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 며칠 후 나는 술에 취한 채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 마침내 도착한 그 장소. 그녀가 뛰어내렸다는 지점. 물론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다른 공간과는 다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곧이어 열차가 도착했고 평소와 다름없는 움직임. 하지만 어딘가 묘하게 고요했다. 열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서 있었다. 바로 앞 문틈 사이에서 죽은 그 여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빨리 타. 주위를 둘러보았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열차에 타려 하지 않았다. 그녀만이 나만을 바라보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뭔가에 사로잡힌 듯 그 열차에 올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이 닫혔고 열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안해. 설마 내가 진짜 죽을 줄은 몰랐어.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 순간 플랫폼에서 방송이 울려 퍼졌다. 지금 정차하고 있는 열차는 시운전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노란선 밖으로 한 발자국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열차에 타고 있었다. 그리고 문은 이미 닫혔고 열차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내는 잠들었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할 만큼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하게 비추고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고 있었으며 산등성이 위로 펼쳐진 하늘은 한 점의 구름 없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날에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이 벌어질 줄은 말입니다. 여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라니까. 힘들어도 참아봐. 나는 땀을 닦으며 아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 진짜 힘들다. 산책이라더니 이건 완전 등산이잖아요. 아내는 나무를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투정이었지만 그 말마저도 평화롭고 정겨웠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몇 년, 아직도 친구처럼 놀며 어딜 다니는 걸 즐겼습니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운 산에 함께 오르고 도시락을 먹고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그 평범한 하루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봐, 저 바위 멋지다. 크고 평평해서 앉아 쉬기 좋겠다. 나는 손가락으로 능선 옆에 솟아오른 큰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순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다는 듯 주춤거리며 한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내의 얼굴을 살폈고 그 순간 아내는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황급히 뛰어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그러나 아내는 끝내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온갖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깨어있지만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데 깨어있지 않다니요. 그녀는 무언가를 본 것이 분명했고 그것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매일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나 여기 있어. 나 혼자 두지 마. 어느 날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의사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내 옷자락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왜? 의사 선생님 부르러 가야 해. 여보, 정신 차린 거야? 그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손짓으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급히 병실 한켠에서 메모지와 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당신은 보여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쌓은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지금도 그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를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응, 나도 보여. 그러자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보인다면 그렇게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눈은 떴지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워서도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나는 매일같이 그녀를 간호하며 병원이라는 공간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머문 지 1년이 지나도록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입원이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모든 반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누군가 아내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반엔 장모님과 부모님이 번갈아 간호를 도와주셨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에 가족들은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간신히 쓴 한 장의 쪽지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난 뒤 우리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거실에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걸 본 부모님은 입술을 깨물었고 결국 며칠 후 짐을 싸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잠든 옆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내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까지 아주 가끔 쪽지를 통해 남긴 말들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이 화장실 문 옆에 서 있었어요. 침대 밑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나는 어느 날부터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잠들었습니다. 침대 아래와 천장 구석까지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5년 후 침묵. 아내는 점차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엔 다리부터, 그리고 손끝까지. 그러나 다행히 아내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하나만은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밤마다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건 아내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이 이 방 안에 있어요. 나는 그 신호를 들을 때마다 무서움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와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말로 외치지도 못한 채 겨우 손가락 하나로 나에게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결혼 전 교회에서 함께 들었던 그 노래를. 노래가 흐르는 동안 아내의 손가락은 가만히 멈췄고 나는 그제서야 이불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대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빛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물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귀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들리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녀는 뭘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걸까? 간증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간증의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의 산행, 그 바위, 그 미동도 없는 공기, 그 뒤틀린 미소, 아무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나는 오직 아내의 존재로 버텨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존재와 그리고 고통과.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동안 회중들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줬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 말에 아내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나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절모를 쓴 남자와 같은 호수.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나는 A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우리 동네에는 A아파트와 B아파트라는 큰 단지가 있었고 우리 반 아이들은 대부분 이 두 아파트 중 하나에 살았다. 간혹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파트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 나는 A아파트 104동 703호에 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오래되어 친구들과 함께 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와 함께 하교한 나는 우리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친구가 먼저 탔다. 그런데 나는 무슨 이유에선지 문 앞에 서서 망설이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찝찝하고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가 안에서 나를 부르며 말했다. 뭐해? 빨리 타. 나는 멈칫거리다 왼발을 들여놓았고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리며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달린 거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울 속에 검은 중절모를 쓴 중년 남성이 보였다. 검은 정장에 검은 구두. 고개를 푹 숙이고 나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장례식장에 갓 다녀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하고 더 음산했다. 실제로 나는 그 남자를 거울로만 봤고 실제로 내 뒤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다. 친구 옆에 바짝 달라붙자 친구는 놀라서 내게 물었다. 야, 왜 그래? 뭐야? 나는 방금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중절모, 검은 정장, 거울 속 남자. 하지만 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 잘못 본 거겠지. 무슨 유령이야? 나도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래,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잠깐 착시였던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학교에서 반 아이들 몇 명이 웅성거리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다가가 물었다. 왜? 뭔 일 있어? 그러자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B아파트에서 어떤 애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대.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 애가 사는 집, 너희 집이랑 호수 똑같다더라. 뭐? 진짜? 몇 동 몇 호인지도 똑같아. 아파트만 달라. B아파트 104동 703호. 내가 살고 있는 A아파트 104동 703호와 정확히 같았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중절모의 남자는 혹시 아파트를 헷갈린 건 아닐까? 그날 나를 데리러 왔다가 아, 여긴 아니네 하고 돌아간 건 아닐까? 혹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장면을 떠올린다. 친구의 옆에 바짝 붙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순간 거울 속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던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그리고 B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층, 같은 호수. 내가 살던 곳이 아니라 정말로 데려가려던 곳이 거기였던 건 아닐까. 지금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먼저 확인하곤 한다. 혹시라도 그 중절모의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5번째 이야기, 융인철길에서 멈춘 시간. 우리는 베스트 5인방이라 불릴 만큼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붙어 다녔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놀이터에서 밤늦도록 장난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끼리만 용인 에버랜드에 다녀온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모여 있었고 나는 친구들의 집을 차례차례 방문하며 함께 어울렸습니다. 어제 했던 게임 이야기, 공부에 대한 넋두리, 별것도 아닌 농담에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어느새 철길이 보이는 육교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교를 지나 기찻길 앞까지 도착했고 계속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떨며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길의 중간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철로 주변의 기차가 접근 중이라는 삐 소리와 함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오기 전에 빨리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반대편에 도착했을 무렵 주변에 함께 있던 친구들을 둘러보던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얘 어디 갔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 한 명이 아직도 철길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몸을 웅크린 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극도의 공포 상황이 닥치면 몸이 얼어붙어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일행과 함께 있었던 경비 아저씨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급하게 그를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와. 뛰어.
얘야, 지금 기차 온다니까. 하지만 친구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달려오는 기차의 굉음조차 그 아이의 귀에는 더 큰 공포로만 다가왔을 것입니다. 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향해 뛰어들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쪽을 바라보더니 작게, 정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지내던 어른의 등 뒤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순간 귓가에 울려 퍼진 건 친구의 비명이었습니다. 기차의 브레이크 소리는 너무 늦게 들려왔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방송국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부모님과 할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주변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외동아들이었고 지극히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지만 우리 5중 남은 4명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0시가 지나 방송국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를 들이댄 아나운서의 질문에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그 아이를 삼켜버린 그 장면은 너무도 강렬했고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함께 교실로 갔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나는 그 친구와 가장 친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목격자 중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날의 상황을 가능한 자세히 종이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종이를 앞뒤로 가득 채웠고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우리는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5명 중 한 친구가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처져 있기만 해도 되는 걸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을까? 그 말에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죽은 친구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기차에 치이기 직전 그 친구가 지은 그 조용한 미소, 그 웃음 속에 담긴 모든 감정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5이 에버랜드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2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웃고 있었고 그 친구도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친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지금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고름처럼 남습니다. 부디 내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친구야,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 하늘에서는 꼭 웃는 날만 가득하길 바란다. 6번째 이야기, 바다의 귀신과 키요미의 밤. 사람은 누구나 요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며 맞이하는 고통의 파도는 때로는 인간이라는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짐승을 드러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고통이 차오르고 슬픔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절망이 가슴을 후벼팔 때, 그 절망이 분노로 번지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를 누군가는 요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온전히 지니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이 부서지고 나면 그 자리에 단 하나의 감정만이 남습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존재를 가르고 피를 흘리게 하며 그 행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가 남긴 기록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괴는 감정이 파괴된 인간이다. 그리고 한번 요괴가 된 자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한적한 바닷가 마을 신길섬에도 오랜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바다요괴 신의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은 50년에 한 번 어여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섬을 가라앉힌다는 전설 속 존재였습니다. 그해 축제가 시작되던 날 밤, 하늘은 붉은 구름으로 물들었고 절벽 아래로는 파도가 연신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횃불이 둥글게 둘러쳐진 무대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링처럼 사각으로 조성된 공간의 중심에는 한 명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키요미였습니다. 키요미는 그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황색 천을 몸에 두르고 유연한 동작으로 손끝을 움직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떠도는 백조처럼 고요하고도 우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춤사위에 넋을 잃었고 연신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키요미, 키요미. 그 소리를 들으며 키요미는 자신이 이 섬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숭배했고 그녀가 어디를 가도 길이 열렸습니다. 개가 그녀에게 짖기라도 하면 죽었고 누군가 그녀의 동선을 막는 일이라도 생기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춤이 끝난 후 키요미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소 대신 입꼬리 끝에 쓴 표정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키요미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십자가와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이봐요. 난 신이라니까요. 무슨 장난이에요? 그녀는 크게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바쳐야 한단다. 그 순간 키요미는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이름처럼 외쳤던 키요미란 말.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할머니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건 요괴에게 바쳐지는 아이라는 뜻이란다. 시간은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거센 바람은 갑자기 멎었고 바다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키요미는 절규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낫을 들고 다가왔고 그의 손이 움직이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청년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섬이 가라앉는다는 전설이 떠올랐고 사람들에게 경보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반드시 죽여야 한다. 키요미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다요괴 신을 죽인다면 이제 내가 진짜 신이 될 수 있어. 그녀는 사당으로 달렸습니다. 자신이 요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눈이 붉게 물들고 송곳니가 늘어나고 불이 솟아났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당 앞에서 그녀는 친구 미영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아, 날 좀 도와줘.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 하지만 미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괴야, 요괴다. 그녀는 아니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활과 칼을 들고 그녀를 에워쌌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난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은 요괴의 울음처럼 들렸고 누군가의 화살이 그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은 그녀의 피부에 닿기도 전에 부서졌습니다. 키요미는 절규하며 팔을 휘둘렀고 사람들의 몸은 찢어졌습니다. 미영만이 남았습니다. 그녀 앞에서 몸을 떨던 미영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소나기 힘만으로 미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사당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할머니가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아, 내가 섬을 망친 거야. 하지만 키요미는 할머니를 바라본 채 사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 한 점만이 바다요괴 신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바다요괴 신은 없었군요. 사람들의 미신이 만든 그림자였군요. 할머니는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냐, 본 적 있어. 다들 봤단 말이야. 신은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키요미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두려움이 만든 신에게 재물을 바쳤고 나는 그 희생이 된 것뿐이었네요.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당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섬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람 없는 마을에는 붉게 물든 바다가 말없이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시험 기간의 방문자. 기말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 공부라곤 손에 잡아본 적도 없던 내가 그날따라 웬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문제집을 꺼내놓고 억지로 눈을 굴려봤지만 머릿속은 도통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펜을 잡은 손끝에서는 힘이 빠졌고 눈은 자꾸 감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다고.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대로 침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이불 안에 몸을 묻는 순간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한없이 가벼워졌고 의식은 금세 저 멀리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분명 몇 시간이 지난 듯한 기분이었는데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잠들어 있었지만 의식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는 누군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혼잣말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집에는 나 말고 엄마랑 여동생밖에 없을 텐데. 동생이 뭔가 하고 있나 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얼굴을 돌려보는 건 귀찮았습니다. 피곤함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중얼거리는 말 사이사이 내 이름이 들렸습니다. 지수야.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들렸습니다. 다시 조용해졌다 싶더니 곧 이어진 말이 더욱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지수야. 내 얘기 들려? 내 얘기 들려? 나 진짜 어이없지? 나 진짜 어이없어. 싸가지 없어.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얘가 왜 반말이야? 동생이 미쳤나? 피곤하고 짜증이 밀려왔지만 말은 건성으로 했습니다. 들려, 들려, 말하면서도 눈은 감은 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로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그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내 얘기 들려? 내 얘기 들려? 나 정말 어이없어. 정말 진짜 내 말 들려? 점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짧게 그러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린다고. 그 말과 동시에 눈을 꼭 감은 채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려온 말이 그 모든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들리는구나. 걔 진짜 짜증나지 않아? 짜증나지. 걔가 날 어떻게 죽인 줄 알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확한, 또렷한 누군가의 감정이 실린 말이었습니다. 내 눈꺼풀은 천금만금 무거워졌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깨어있는데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몸이 눌리는 듯한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졌고 이불 아래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때 다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수야, 너는 내가 억울하단 걸 알아줘야 해. 나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침대 가장자리 근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형체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체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희미하게 실루엣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낮고 가라앉은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존재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냥 놀고 있었을 뿐이야. 그 언니가 날 밀었어. 내가 넘어졌는데 그걸 보고 그냥 가버렸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는 깨달음이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침대 옆에 있는 그 존재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불을 퍽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그 형체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 내가 펴놨던 문제집 옆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눌러 그려놓은 듯한 작은 글씨.
지수야, 고마워. 글씨는 그 위에 펜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먼지를 손끝으로 문질러 남긴 듯 흰 종이 위에 음각처럼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벌벌 떨며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밤늦게 혼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에 무작정 눕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8번째 이야기, 붉은 좌회전 신호등. 새벽 1시. 도시는 잠들었고 모든 소리가 끊긴 듯한 정적. 미친 듯이 일만 하다 혼자 남은 길을 따라 집으로 차를 몰았다. 도로 위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빨간 신호등.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멈췄을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규칙을 지켜야만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을 것 같은 어리석은 기대.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없었다. 노력은 헛되었고 부당함은 당연시되었으며 착한 사람은 더 바보가 되는 세상. 나는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가속. 점점 빨라지는 바퀴 굴림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룸미러의 점처럼 사라지는 빨간불을 보며 이상한 쾌감이 일었다. 그건 자유였다. 어떤 도덕도, 법도, 사람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다음 신호등도 빨간불.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딴 신호 따위 나를 멈출 자격 없어. 시속 80km. 이제 차는 내가 아니라 분노와 증오가 운전하고 있었다. 또다시 빨간불. 이번엔 차 한 대가 정지해 있었다. 멈춰선 그 차를 조롱하듯 비웃으며 나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눈앞에는 중앙분리대. 본능적으로 핸들을 다시 꺾고 가까스로 피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를 조이고 있던 이 사회에, 도덕에, 가정의 포승줄이 끊어지고 있었다. 속도는 이제 100km를 훌쩍 넘었다. 카메라는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래, 찍어라 이 자식들아. 더 이상 신호등도 없었다. 끝없이 뻗은 도로 위에 나 홀로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녹색 신호등이 나를 막았다. 멈추고 싶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멈췄고 핸들 위에 이마를 댄 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이상한 신호가 눈에 들어왔다. 붉은색 좌회전 신호등. 그건 본 적 없는 색이었다. 그 신호는 바뀌지 않았고 나는 점점 끌리듯 핸들을 좌회전으로 돌렸다. 좁은 도로.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어디야? 표지판도, 차도, 사람도 없다. 오직 나 혼자였다. 텅. 무언가를 쳤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니 쓰러져 있는 사람. 박 부장이었다. 회사에서 늘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던 인간. 딸 같은 여성과 희희낙낙하며도 가장인 척, 선생인 척하던 위선의 화신. 그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나를 보며 웅얼댔다. 이봐. 서류. 결제 좀. 아침까지. 나는 옆에 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위선의 상징을 향해 내리쳤다. 퍽. 핏방울이 튀었다. 정의의 심판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다시 차를 몰고 앞으로 나아갔다. 입가엔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또 한 번. 텅. 뭔가를 쳤다. 이번엔 중학교 시절 나를 괴롭히던 놈. 돈을 뜯고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고 결국 내가 싸웠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에게 맞아야 했던 그 기억의 실체. 그는 피를 토하며 말했다. 내일 돈 안 가져오면 죽는다. 나는 차에 올랐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를 그의 머리 위로 몰았다. 마치 뭔가 무너지는 소리. 내 안에 무언가가 사라졌다. 더 죽여야 한다. 저 앞에 군복을 입은 자가 서 있다. 내 군 시절 고참, 욕설, 구타, 협박, 공포의 모든 기억이 응축된 인물. 그는 여전히 그 웃음을 짓고 있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핏물이 유리를 덮었다. 와이퍼가 붉은 선을 그렸다. 나는 웃었다. 이게 진짜 나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시간이 흐르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이제는 1차선. 저 앞에 표지판 하나. 전방 1km. 더 이상 도로 없음. 그래. 내가 길을 만들지. 그때 누군가 서 있었다. 아내였다. 가장 미워했고
동시에 가장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내가 아플 때 외면했고 내 존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사람. 하지만 내가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검은 화면. 그리고 눈을 떴다. 병실. 경찰이 말한다. 조금만 더 달렸으면 강에 추락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다행이네요. 술은 하지 않았고 혈액 검사도 이상 없었다. 졸음운전으로 처리된 사건. 그는 뭔가를 내 손에 쥐어준다. 가족 사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라는 인간으로 보험금 타내기도 힘들군. 얼마나 더 약을 먹어야 죽을까. 나는 듣고 있었다. 아내는 몰랐다. 나는 듣고 있었다. 왜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른다. 현실은 환상보다 잔혹했고 그녀의 약물이 만든 환상이 아니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다. 나는 다시 붉은 좌회전 신호등을 떠올렸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 길 위를. 9번째 이야기. 내가 정말 귀신을 보고 싶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적어도 한 번쯤 귀신이라는 존재가 진짜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더 솔직해지자. 너는 정말로 귀신을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했고, 지금 너의 일상은 그만큼 지루하고 무감각하고 평범했을 테니까.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 만남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너는 아직 그 문 밖에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너는 문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시작하겠다. 진짜 귀신을 만나는 방법. 조건은 단 하나다. 그것을 진심으로 원할 것. 준비물. 지금 너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면 좋다. 물론 아무 스마트폰이나 되는 건 아니다. 카메라 기능과 플래시가 함께 있는 기기. 아주 평범한 스마트폰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건 기기가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에서 그걸 사용하는가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라면 지금 당장 이 단계를 실행해도 좋다. 공간 만들기. 너의 방으로 간다. 불을 끈다. 방문을 연다. 창문도 연다. 추운 날이라면 따뜻하게 입어라.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일 것이다. 곧 이 방 안은 온도보다도 다른 기운으로 냉랭해질 테니까. 왜 방문과 창문을 열어야 하냐고. 귀신은 대개 풍을 타고 이동한다. 특히 오래된 건물, 사람의 체온이 가득한 공간. 그리고 창과 문이 동시에 열린 틈 사이로 그들은 스며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들어온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만히 앉는다. 지금 내 방의 구석이 어디인지 확실히 파악해둬라. 곧 그곳을 보게 될 테니까. 몸의 위치. 이제 너는 침대든 바닥이든 어디든 편한 곳에 누워라. 이불을 덮지 말고 팔을 자유롭게 둘 수 있는 자세여야 한다. 자, 이제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스마트폰을 꺼내라. 카메라를 연다. 그 상태로 방 안의 어둠을 찍어본다.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검은 화면일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이제 플래시를 켠다. 플래시가 방 안을 비추며 아주 흐릿한 형체들이 드러날 것이다. 선반, 유리병, 플라스틱 의자, 가끔은 벽지 무늬까지. 하지만 그건 다 무시해도 된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방 안 구석. 내가 미리 알아둔 그 어두운 자리. 카메라 렌즈를 그곳으로 천천히 돌려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 그림자. 처음엔 그저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그림자가 아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듯 흐릿한 실루엣.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형체. 그리고 플래시가 깜빡일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위치. 그 형체가 살짝 고개를 갸웃하듯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너를 인식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 그 존재와 시선을 공유하게 된다. 어디로 도망칠 수 없다. 선택의 시간. 이제
핸드폰을 끄고 불을 켤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을 청해도 된다. 그 존재는 내가 자신을 본 게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잠시 그 구석에 머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음 밤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만약 계속 본다면 너는 핸드폰을 끄지 않았다. 넌 용기를 냈고 계속 그 형체를 보고 있다.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화면 속에서 그 얼굴이 선명해지고 있다. 검고 뒤틀린 피부, 눈동자가 없는 눈구멍, 그리고 입술이 없는 입. 그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는 들을 것이다. 스피커도 꺼져 있고 이어폰도 없는데 너의 귓가에 그 존재가 속삭인다. 내가 보여. 이 글을 다 읽은 이상 너는 이미 그것을 상상한 것이다. 그리고 귀신은 상상 속 틈을 타 가장 어두운 구석에 형체를 남긴다. 혹시 지금 내 방 구석에서 무언가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진 않니? 그럼 이제 너의 차례다. 폰을 들어 그 구석을 비춰. 그리고 대답해줘. 응, 보여. 그 순간부터 그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10번째 이야기, 갈매기 고기의 맛. 나와 혜영이는 깊이 사랑했다. 너무도 서로를 원했고 결혼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신혼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던 날 기상 상태는 좋지 않았다.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고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함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비행기의 엔진이 이상을 일으켰고 우리는 중심을 잃은 채 바다 위로 추락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세상은 까맸고 눈엔 타들어가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때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 괜찮아요, 여보. 혜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난 괜찮아.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눈을 뜰 수 없었다. 이 사고로 인해 나는 두 눈을 잃고 말았다. 혜영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 떨어졌어요. 다행히 이 섬이 있어서 살았어요. 무인도 같긴 하지만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고마웠다. 눈을 잃은 고통보다 혜영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안도했다. 시간이 흘렀다. 바다는 고요했고 갈매기 소리만이 들렸다. 하하, 갈매기 고기라니. 무슨 맛일까? 나는 농담처럼 중얼거렸다. 이틀이 지났다. 먹을 것은 없었고 내 몸은 쇠약해져 갔다. 그때 혜영이가 말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갈매기 고기 잡아올게요. 됐어. 그만해. 우린 어쩌면 죽을 운명이었나 봐. 혜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사라졌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어서 드세요. 이게 뭐야? 갈매기 고기예요. 나는 배고픔에 눈물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허겁지겁 먹었다. 당신도 먹어. 응, 나도 먹고 있어. 걱정 마요. 불은 어떻게? 마찰로 냈죠. 전 현명한 아내라고요. 그녀의 말은 밝았고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갈매기 고기는 놀라울 만큼 맛있었다. 혜영의 고향에서도 이런 고기를 팔았다고 했다. 우린 약속했다. 살아서 돌아가면 꼭 그 고기를 함께 먹으러 가자고. 다음 날 아침. 혜영은 없었다. 나는 더듬더듬 손으로 주변을 찾았지만 그녀의 기척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배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되었다. 혜영아, 우리 살았어. 나는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선장은 조용히 말했다. 부인께서 연기를 피우며 구조 신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음식을 나에게만 먹이고 스스로는 굶주림 끝에 세상을 떠났다. 2년이 흘렀다. 나는 혜영을 잊지 못했다. 어느 날 그때 말했던 혜영의 고향 근처 그 갈매기 고기 가게를 찾아갔다. 나는 손으로 더듬어 젓가락을 잡고
갈매기 고기를 입에 넣었다. 한 입, 두 입, 그리고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선장님, 이게 도대체. 구조대원이 입을 떼자 선장은 담담히 말했다.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그 여인이 남편을 살리려고 자기 허벅지를 잘라서 먹였던 것 같아. 11번째 이야기, 비디오 테이프 소개방. 서울 마포구 오래된 골목 위에 자리한 고등학교. 입시 압박과 야간 자율학습에 지친 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동아리방에서의 늦은 모임이었다. 그날 역시 교문이 닫히기 직전 여학생 A는 허겁지겁 한 손에 검은 봉투를 들고 학교로 들어섰다. 봉투 안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들어있었다. 비디오 표면에는 새로 개봉한 호러 영화의 로고가 붙어 있었고 뒤편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무섭지 않아 재밌게 봐. A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사촌 언니가 보내준 것이라며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녀의 사촌 언니는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가끔 실험적인 영상물이나 예고편을 보내주곤 했다. 동아리방에 도착한 A는 친구들에게 언니가 새로 나온 영화 테이프 보내줬어. 우리 같이 보자. 라며 봉투를 꺼내 놓았다. 그날따라 동아리방에는 6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안에서는 과자 봉지, 귤, 피크닉 매트가 바닥에 어지럽게 펼쳐졌다. 누군가 TV와 연결된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고 화면에는 툭툭 끊기며 예고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정지된 듯 끊기더니 다음 장면이 전혀 예상 밖의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흑백처럼 탁한 화면 속에 반바지에 러닝셔츠만 입은 중년 남성이 침대 위에 올라서서 어정쩡한 춤을 추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리고 불균형했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조용한 부금은 오히려 그 장면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야 뭐야 이거 언니가 보낸 거 맞아? 저 사람 누구야? 나 진짜 못 보겠다 크크. 어이없어 하던 친구들은 곧 우스꽝스러운 춤사위에 하나 둘씩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적인 음악, 얼빠진 표정, 어설픈 춤. 조금은 불쾌했지만 더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그냥 웃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A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TV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 질렀다. 친구들은 깜짝 놀랄 리모컨을 찾아 TV를 껐지만 A는 이미 울먹이며 주저앉아 있었다. 눈에 띄게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뱉었다. 저기, 내 방이야. 저거, 내 침대야. 모두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창문 위치랑 커튼까지. 진짜 우리 집 방이야. 순간 동아리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친구 하나가 수상한 듯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고 라벨을 살펴보았다. 뒤편에는 볼펜 자국으로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다. A는 흐느끼듯 말했다. 그날 나 밤에 화장실 갔다가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뭔가 꿈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본 것 같았어. 근데 아무도 없었거든. 이 말을 들은 친구들 중 몇 명은 황급히 짐을 챙기고 동아리방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그 테이프는 학교 어디에도 보관되지 않았다. 누군가가 폐기했다고들 했지만 정확한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A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녀는 학교도 그만뒀다. 그리고 그날 동아리방에 있었던 친구들 역시 다시는 영상 매체를 맘 편히 보지 못했다. 누군가는 TV를 없앴고 누군가는 캠코더, 휴대폰 카메라까지 버렸다고 한다. 그 비디오 속 남자의 춤이 얼마나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든 간에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장면이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 속에서 몰래 촬영되었단 사실이었다. 12번째 이야기, 을지로 식당의 일요일 침입자. 저희 부모님은 서울 을지로에서 작고 소박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아버지, 아르바이트 아주머니 몇 분과 함께 번갈아가며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식당은 점심 장사 위주로 운영되었고 일요일과 빨간 날엔 대부분 문을 닫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초여름쯤부터 단골 거래처 한 곳에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손님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이라며 일요일에도 식사를 준비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의논 끝에 부모님은 3개월 정도만 일요일에도 장사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거래처 상인들만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면 되었기에 손이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일요일만큼은 아주머니들과 아버지는 쉬고 어머니와 저 둘만 식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일요일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주방에 들어가 반찬을 손질하고 계셨고 저는 매장 한쪽에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식당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골목 어귀에 있었고 식당 내부도 아주 넓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저는 평소와 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다음엔 낯선 남자의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줌마, 돈 좀 주세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처음엔 그저 지나가던 노숙자나 배고픈 행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화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건 밥밖에 없네요. 식사라도 하실래요? 어머니는 분명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의 반응은 무섭도록 달랐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이년아 식당 하면서 돈이 없다고. 장난해. 돈 내놔. 그 순간 저는 변기 위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는 것도 남자의 말이 협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없는 조용한 일요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아저씨, 낮술 드셨어요? 무슨 행패세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흉포하게 바뀌었습니다. 2년,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역같네.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돈 내놔. 그가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지를 둘둘 말아 단단히 고정한 뒤 안쪽에 뭔가 단단한 물건이 감춰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쇠파이프인지 둔기인지 아니면 칼 같은 것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려하자 그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고 그 신문지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과 협박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그 목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지를 들고 덤벼드는 남자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막으려 전력으로 달려들었고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러자 그는 날카롭게 돌아서더니 손에 든 신문지를 제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당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저 놈 잡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머리에 타격을 심하게 입어 금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쫓아가려 했지만 저를 먼저 부축하느라 발이 묶였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고 저는 바닥에서 어지러움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머니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을지로 근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얼굴을 알 수 없고 CCTV가 없는 좁은 골목이 많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혼자 식당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잠그지 않던 출입문도 누군가 주방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꼭 걸어두십니다. 저 역시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누군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문을 2번씩 확인하고 앉아있던 시간도 줄였습니다. 을지로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골목 안. 대낮에 식당, 그것도 어머니와 제가 단둘이 있는 일요일이 그토록 위험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그 사람의 손에 맞았더라면,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말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거칠고 그 거칠음은 문틈 하나로 언제든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일요일 영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골목 어귀를 지날 때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곤 합니다. 을지로의 점심 장사는 다시 평화로워졌지만 어머니의 습관처럼 굳은 잠그는 손과 저의 짧아진 화장실 시간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 우리 삶에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